조상훈의 뉴스 픽. 내년부터 연간 근로소득 3,450만 원 이상인 월급쟁이 국민 434만 명, 세금 부담이 평균 40만 원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더 걷어들여 마련하게 될 1조 3천억 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자녀 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돈은 국민들이 내고 생색은 대통령이 내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8월 8일 목요일 뉴스피드 김희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입니다. 2019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 보증서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훈태 광주시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를 대상으로 악플을 단 누리꾼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의 우라늄 농축 공장 규모를 2배로 키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업에 참여한 설계업체 한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이른바 살인 해파리라고 불리는 노모리 입깃 해파리가 나타나 어민과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을 마칩니다. 네, 주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이라는 코너입니다. 김용민 PD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교보문고, 8월 첫 번째죠. 2주 연속, 정치사회 분야, 온오프 종합 순위 1위를 또 기록한 베스트셀러 작가라고도,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각종 매체에 그 출판 담당 기자를 인터뷰 말이에요. 요청 안 옵니까? 전혀 안 옵니다. 예. 전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교계지에서도 좀 올만도 하고. 교계지에서는 전혀 안 오고. 예. 이 참 이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홍보도 안 되고, 홍보도 전혀 안 했거든요. 예. 신문에 광고 한번 나간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별 관심들이 없어요 지금. 그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되기 때문에 예. 뉴스거리가 될 만한데. 예. 그러니 신문들이 팔리죠. 딴데. 예. 자꾸. 이래서 종이신문의 위기가 예, 계속되는 게 아닌가. 뉴스로 보지 않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예. 워싱턴 포스트 이제 매각되면서 예. 이게 좀 전 세계 미디어 업계에 충격을 줬는데 예. NYT가 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NYT 뉴욕 예. 타임스. 그렇죠. 예. 뉴욕 타임스 발행인을 겸임하는 아더 설즈버거 뉴욕 타임스 컴퍼니 회장이 온라인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길을 걷지는 않을 것이다. 네. 종이신문에 성명을 냈어야 되는데 온라인 성명. 예. 좀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뭐 이건 종이 신문에까지 싣는 것 자체가 너무 비장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대충 한마디 쓴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가족이 뉴욕 타임스를 팔 계획이냐고 묻는다면은 대답은 no라면서 뉴욕 타임스는 판매용이 아니다. Not for sale. 이렇게 잘라 말했다는 겁니다. 예. 이 뉴욕 타임스의 소유주가 썰즈버거 가문인데요. 이 비공개 가족회의 직후에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136년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 타임스가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팔리면서 전 세계 신문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80년 만에 소유주인 그레이엄 가문의 손을 떠남으로써 뉴욕 타임스는 이제 미국 유력 일간지 가운데 유일한 가족 경영지가 됐습니다. 예. NYT만 이제 유력 일간지 가운데는 유일한 가족 경영지로 남았다. 우리나라에 참 많죠. 가족 경영지가. 예, 많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방씨, 동아일보는 김씨, 그리고 중앙일보는 홍씨, 국민일보는 조씨, 그리고 세계일보는 문씨. 뭐 이렇게 패밀리 페이퍼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 예. 그런 걸로 보면은 이제 이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도
한 일가가 이렇게 소유하고는 있지만 일가가 이 신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위세를 넓힌다든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구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언론사를 소유하는 집안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미국은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공과사가 이제 분명한 건데 우리는 한국 일본은 장시에서 이제 장시에서 지금 법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 패밀리 페이퍼였었는데 하여간 참 그렇습니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사례를 보면 여기도 족벌 언론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족벌 언론의 폐해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하고 참 많이 대비가 됩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 이전에도 종이 매체들 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좀 줄줄이 무너진 사례가 있었죠. 뉴스위크 시사주간지 여기 $1에 팔렸죠. 예. 뉴욕 타임스의 자매진 보스턴 글로브도 최근에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자, 영국의 가디언처럼 인쇄판을 버리고 온라인 매체로 전환을 검토 중인 곳도 수두룩한데요. 한간에는 뉴욕 타임스마저 곧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같은 언론 재벌에 매각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성명을 내므로써 당분간은 좀 이런 소문이 좀 잦아들 것 같습니다만은. 예. 자, 사실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 성장 동력으로 온라인 구독 유료화 정책의 이 어떤 성공이 하나의 어떤 그런 기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 동력으로 온라인 구독 유료화 정책이 이렇게 성공한 것이죠. 예. 뉴욕 타임스는 2011년에 온라인 유료화 이후에 구독자 수를 꾸준히 늘려왔는데 유료화 전환 3년째인 올해 2분기 현재 뉴욕 타임스와 뉴욕 타임스의 해외판이라 할 수 있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의 온라인 구독자 수가 총 70만 명으로 작년 같은 때에 비해서 35%나 늘어났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도 약 223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조기에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좀 성공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컨텐츠가 좋으니까 이렇게 돈을 내고도 뉴욕 타임스나 또 그 IHT 같은 이런 신문을 구독하는 온라인 독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국 최근에 이제 한자녀 정책 이거 좀 완화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 정작 주무부서 관계자 이 정책 완화 가능성을 좀 부인을 해서 중국 사회에서는 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되는 거냐 마는 거냐. 예. 이 가족계획 담당 부서인 국가위생계획 생육위원회 이름이 생육위원회입니다. 예. 확 와닿는 부서 이름입니다. 예. 공공보건 문제와 관련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적절한 때에 국가의 가족계획 정책을 향상시킬 수정계획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한자녀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내놓았는데 말이죠. 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경우 마오 취난 위원회 대변인이 중국의 북경 신보에다가 가족계획 정책의 향상을 두 번째 자녀를 허용하는 정책 완화의 새로운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부정확한 일이라면서 일단은 좀 부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서우두 경제무역대학의 인구 통계학자인 황롱측은 내가 아는 한 한자녀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위원회 고위관리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서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중국 지도부에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루제와 베이징 대학 인구조사연구소 교수는 중국 정부 12차 5개년 계획에서 2015년까지 한자녀 정책의 수정을 약속했다면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부부에게 두 자녀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여러 자녀 낳지 말고 딱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자는 건데 글쎄요.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중국 해당 부서의 반응은 이제 최고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은 사안인데 먼저 말하는 게 좀 그렇다라는 분위기도 좀 보이고요. 예. 중국은 인구조사 한번 마치고 나면 또 그 사이에 한 1억 정도 늘지 않을까 해서
사실 그런 인구 센서스 자체가 좀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예.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성추물 문제로 물러났었죠. IMF 총재직에서 불명예 사퇴를 했었는데,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 예. 이번에는 불법 매춘 조직의 핵심이었다, 이 사람이. 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일간 신문, 영국 일간 신문 인디펜던트가 프랑스 언론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스트로스 칸은 이 매춘 알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들이 사건 요약 보고서를 이제 내놨는데 그 스트로스 칸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예. 매춘 조직 내에서 스트로스 칸의 역할이 확인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 스트로스 칸이 그 법정에 서야 한다. 다른 피의자 12명과 함께 매춘알선 가중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춘알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그 스트로스칸이 합석했던 이른바 음란 파티. 예. 여기에 대한좀 적나라한 묘사까지도 이 보고서에 포함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한 여성이 이제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보고서에 이제서 드러난 한 여성의 그 이제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 바닥에 수북이 쌓인 매트리스 위에 대학살이다. 당시 그 파티 내용을 이렇게 소개했네요. 예. 스트로스칸은 이 보고서와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는데 뭐 당시 파티에 있었던 여성들이 매춘부인지 몰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아니 알선까지 했다면은 이게 뭐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법원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대 징역 10년형과 함께 벌금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6억 원 상당의 어떤 이 벌금이 부과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된다면은 뭐 정말 인생 끝났죠. 이 스트로스칸에 대한 재판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은 당초에 이제 불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치안 판사가 이 사건은 반드시 기소해서 재판에 스트로스칸을 세워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예. 좀 주목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PD였습니다. 예.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내가 민주당 지도부라면 현 전국 상황에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의견 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요 국내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여야 간의 전국과 관련된 그 협상, 네. 회담이죠. 숫자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어졌죠. 예. 오늘 상황은 또 뭡니까? 네, 민주당은 1대1 영수회담, 김한길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담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에다가 여야 대표, 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오자회담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3자 회담을 절충안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청와대가 이걸 수용할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3자라고 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 대표, 김한길 대표 이렇게 세 명입니다. 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요. 야당은 오자회담을 거부하려면 의제 중에 원내에 일이 없음을 먼저 밝히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따라서 원내 문제가 포함되었다면 오자회동을 아니면 그동안 민주당이 정례화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3자 회담을 해서 의견 교환을 하는 자리를 속히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원내라고 하면 이제 국회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국회에서 풀 문제까지 껴가지고 할 거면서 둘이 가서 1대1로 하겠다는 건 안 된다. 혹시 이제 국가정보원 원내라고 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아무튼 새누리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 때
원내 문제, 방금 말씀드린 원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면은 3자 회동을 주선할 생각이 있음을 시사한 걸로 보이고요. 예.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와의 양자 회담을 제의했는데 새누리당에서 3자 회담을 다시 제안하자 민주당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바가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5자 회담으로 확대 제의하자 민주당이 거부해버려서 전국이 풀리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청와대가 제안한 5자 회담도 좋겠지만은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당 황우여 대표가 제안한 대로 3자 회담으로 막힌 전국을 풀어나갈 것을 청와대에 요청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황우여 대표가요, 원내 사안을 대통령과 의논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영수회담이라 하든 양자 담판이라 하든 명칭과 형식 그런 거 따질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민주당 김한길 대표, 예. 그 청와대가 오자회담 네. 이거를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따졌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네. 영수회담 하지 않았느냐 두 사람이 네. 예,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말을 했고요. 저는 야당 대표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그러니까 야당 대표라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죠. 예. 노무현 대통령과 단독으로 가진 영수회담처럼 형식이나 틀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좋은 뜻으로 제안을 했더니 청와대는 말꼬리나 잡고 무조건 5자 회담을 받으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 당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오늘 열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대통령은 아마도 여야 지도부 회의를 주재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그러면서요. 국민을 이기는 정권 없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현 정국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 해법을 제대로 고민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럴 수는 없다. 전국을 풀기 위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회담이 기싸움 양상으로 흐르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거듭 비난을 했습니다. 예. 또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은 없고 오로지 국정조사 무력화와 국정원 비호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다 아는 문제를 애써 외면하면서 국민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청와대를 보면서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예. 또 이런 또 결이 비슷한 말도 했는데 우리는 지난 세월 민주화를 위해 고단한 세월을 보낸 것처럼 이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선 많은 땀과 고통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기꺼이 감수할 것이고 비장한 자세와 각오로 전국을 돌파할 것이다. 총력 투쟁을 독려했다. 뭐 이런 표현이 따라붙을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뭐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장외 투쟁 중단하고 예.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줘라. 지금 시민들이 광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누구한테 돌려달라?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말을 오늘 한 건 사실인데도 사실 이 포털 상에서 이 좀 부각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 네. 진짜 망언에 가까운 소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굳이 좀 골라와 봤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요. 오늘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 자체가 목적이라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예. 결산을 비롯해서 국회가 챙길 현안이 산적하니까 서울 광장은 시민에 돌려줘야 한다. 글쎄요, 이 민주당의 장외투쟁하고 오는 10일 이 국정원 규탄을 위해 제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 10만 촛불 집회 연계 가능성 이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촛불 집회하는 시민은 시민 아닙니까? 예. 예. 그 열려 있어서 시민들이 가서 하는데 누구한테 돌려주라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고요. 새누리당이 원하는 시민들이 아닌 모양입니다. 예. 다른 시민들이 좀 가서 뭘 해야 되는 아니 그리고 지난주 그 집회 옆에서 같은 하십니다. 다른 시민들. 예. 지난주에는 그 촛불 집회가 청계광장에서 열렸죠. 예. 또 서울광장에서 먼저 이 접수된 집회나 행사가 있으면은 다른 데 가서 하면 되고 아니 이런 소리는요. 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소리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니 누가 지금 뭐 가서 뭐 못 들어가게 막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 촛불 들고 모여들어 있는 그 사람들은 뭐 할 일 없는 뭐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예? 아마도 이 촛불 집회를 무슨
이 부조리하고 좀 부당한 점거 행태 뭐 이런 거 정도로 좀 폄하하고 치부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인상을 주려는 그런 전략적인 말이 아니었나 싶고요. 너무 간사한 말입니다. 예. 새누리당 뭐 중진이죠. 네. 이재호 의원. 네. 가끔 이제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도 한마디씩 하는데 오늘은 트위터에 또 한마디 했습니다. 네. 이재호 의원이 뭐 재밌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 여야 회동 형식 놓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핑퐁 게임 비슷하게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 지도부한테다 이런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한 말인데 지하철 옆자리에 30대 젊은이가 앉았다. 휴가 다녀왔어요라고 나에게 묻는다. 휴가는 무슨 야당이 시청 마당에 천막치고 뻗치는데 여당 의원이 가길 어딜 갑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일화를 소개했고요. 예. 자, 그리고 더위만큼 짜증나네요. 죄송합니다. 여당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여당은 어디를 쳐다보는지. 그 다음에 한 말이 좀 재밌습니다. 여야 당대표가 1대1로 만나서 시원하게 퉁치면 되는 거지. 무슨 3자니 5자니 2자니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지 참 답답하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짐작컨대 이재호 의원은 친이계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히는 분 아닙니까? 예, 뭐 그거는 뭐 인간적인 의리일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별로고 친박 친정 체제로 구축된 당 지도부도 탐탁지 않고 예. 다 싫은 거 아닌가 싶고요. 예, 특히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자는 마당에 툭하면 대통령 타령이니 정치권의 지도력은 언제 생기냐 뭐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비난을 했습니다. 예. 뭐 이재호 의원 입장에서는 뭐 이래저래 좀 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네, 안철수 의원 얘기인데요. 뭐 요새 세간에 안철수의 새 정치가 과연 뭐냐 네.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네. 이런 의견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또 언급을 했군요. 네, 한반도의 3대 미스테리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김정은의 속마음, 마지막 하나가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뭐 우스개로 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일리가 없지는 않은 그런 또 농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안철수 의원이 어젯밤에 자신의 홈페이지에다가 한마디를 남겼네요. 예, 이거 보니까 제 생각에 새 정치는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새 정치가 뭐냐고 하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3대 미스터리. 이렇게 웃음 이모티콘을 넣어서 가볍게 받아치는 느낌으로 적었고요. 예.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정치는 원래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우지 말고 막말하지 말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라는 게 국민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치가 뭐냐라는 답과 정치가 뭐냐라는 답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말씀하신 것도 같고 아무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새 정치 나름대로 결론을 내줬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목소리조차 내기 힘든 분들을 대변하고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 좋은 얘기긴 한데 뭐 하나만 한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스테리에 대한 이 궁금증이 더 증폭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렇게 하나만 한 소리만 하니까 자꾸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당연하죠. 이런 얘기는 누가 뭐 못해서 안 하겠습니까? 예. 싸우지 말라. 균열과 대립 없는 그런 정치는 없습니다. 그것이 시스템 속에서 건강하게 해결이 되면 그뿐인 거지. 균열이나 대립 이걸 적대시하고 그건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정치를 제가 보기엔 부정하는 거 아닌가 싶고 갈등이나 균열, 대립은 정치 교과서에까지 나오는 이 정치의 작동 원리 아니겠습니까? 원칙도 좋고 뭐 누가 들어도 좋은 그런 얘기가 좋은데 뭐 좀 지금은 어떤 좀 선명한 어떤 방안을 제시해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자신의 그 역량이나 이 파워를 고려한다면요.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안철수 의원 여론을 살피면서 네. 뭐 또 해답을 추가로 내놓겠죠. 네,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김효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가 6월 3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방송 시간을 6시간 더 늘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또한 하루 총 5번의 정시 뉴스와 아침 저녁 와이드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해 공정보도 방송에 기틀을 세웠습니다. 멘붕의 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 국민TV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국민TV 라디오, 승용차 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차량의 경우 블루투스를 이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팩을 구입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도 카오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물량에 관계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네, 라면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설문은 민주당 지도부라면이었습니다. 내가 민주당 지도부라면 현 전국 상황에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설문 드렸는데요. 예, 여러분이 의견 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동명천 재단님, 1대1 독대가 아니면 안 한다고 한다. 네. 영수회담 제안한 거,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 1대1이 아니면 안 한다고 한다. 이런 의견이셨고요. 막장나라님, 영수 1과 책임 실세겠죠? 네, 7인회화 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바른손님, 지금 새누리당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의 힘을 빌어 끝까지 우리의 국민이 이해하는 데까지 밀고 간다. 대통령 하야까지 안 그러면 절대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 끝까지 고우, 투쟁만이 국민 살 길, 미래 위에 국민이 이겨야 한다. 이렇게 길게 의견 주셨고요. 스포츠 국장님, 지도부라면 마지막 기회로 보고 사직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사라져야 할 정당이고 민주당은 변해야 하는 정당이다. 국민에게 존재 가치를 각인시켜야 한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하하하님, 내가 민주당이라면 전단지를 서울과 각 지방의 지역구에서도 대대적으로 뿌리겠습니다. 지방에는 촛불 집회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언론이 이런 식이면 원초적인 방법을 써야지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안창호처럼님은 의견 대신에 천막당사에서 서명운동하는 진선미 의원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한명수 의원도 있고요. 샤인 5094님, 민주당 지도부라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한다. 국조 정상화 될 때까지. 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이대알님, 민주당 지도부 야당 의원 국회 총사퇴하고 광장으로 모인다. 그러면 국민들이 충격받고 뭔가 느끼지 않을까라고 의견 주셨고, 동규 현규 아빠님은 범야권 정의당, 민통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촛불 행사에 하루라도 빨리 참여하게 해야죠. 라고 야권연대, 촛불과 관련된 야권연대 의견을 주셨고요. 아우덥다님은 다른 의원들도 다 하는 말이 새정치인가? 요거는 라면 앙케이트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의견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녹조는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낙동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생태국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정수근 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예.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지금 활동 한참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디 둘러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낙동강 상류 간동에서부터 예. 저기 상주에서부터
지금은 그 내성천에 와 있습니다. 아, 내성천. 내성천은 낙동강에 이제 모래를 공급하는 강으로 유명한데, 낙동강 그 상류에 해당하는 그런 강입니다. 예. 뭐, 그곳에도 녹조라든가 어떤 좀 영향이나 변화가 있습니까? 예, 요 상류 지역은, 내성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예. 상주 쪽은 상주보부터 이제 보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또 그리고 최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그 가시적으로 녹조가 육안으로 눈에 띄거나 그러진 않고요. 예. 현재 이제 4대강 사업의 녹조 피해 말고 다른 역행 침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성천은 영주댐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 특히 녹조가 심각한데요. 네. 예. 그 중에서도 뭐 한 지금 사흘째죠? 둘러보신 게. 예, 3일째입니다. 예. 어디가 가장 좀 심각합니까? 하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낙동강 중류까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 보도나 영상으로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마치 녹색 페인트를 강에다 흩어놓은 것처럼 그런 띠가 이제 목격이 되고, 이게 짙어지면, 걸쭉한 죽처럼 이렇게, 형성되면서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런 게 우리 먹는 물에 도대체 있을 수 있는 물질인가, 이런, 한탄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예. 그 중하류 지역은 낙동강 대부분이 이제 녹조가 좀 심각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4대강 사업 한강, 낙동강, 그리고 영산강, 금강, 여기 다 했는데, 유독 이렇게 낙동강에 녹조가 심한 이유 있을까요? 낙동강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낙동강은 그 4대강 사업 전에, 모래가 흐르는 강으로서 굉장히 물론 7, 80년대에 거치면서, 구미나 대구 쪽은, 오염이 좀 심각했습니다만은. 공단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 이후로는 91년 패널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 강이 서서 이제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2급수, 평균 한 2급수 정도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4대강 사업을 정부에서 강행하는 바람에, 예. 강 자체가 이제 자연 상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치 이제 거대한 물덩어리만 8개의 보로서 채워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그래서 이제 강이 급속도로 죽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서서히 회복 단계에 있었는데, 이 4대강 사업, 그리고 8개의 보가 생기면서, 낙동강이 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진단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녹조는 사실은 눈에 띄는 현상이고요. 강 안을 들여다보면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강이 수심이 평균, 최소 수심, 개념을 아시겠지만은, 등소를 6m 이상 하다 보니까, 네. 일단은 낙동강의 최소 수심이 6m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는 10m가 넘어가거든요. 예, 과거의 낙동강은 수심이 이제 평균적으로 1m 안팎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강에서 이제 평균 수심이 6m 이상 이렇게 되니까 하층 생태계는 완전히 계면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 긁어내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 위에다가 이제 뻘이나 부유물이 쌓이면서 밑바닥 생태계는 완전히 계면해졌습니다. 그런 결과 나타나는 게 녹조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생태계, 수생 생태계는 지금 이대로 놔두면 곧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국토부가 며칠 새 이제 녹조 현상 완화하겠다. 그래서 한 2천만 톤 넘는 물을 이제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개선 효과가 좀 있었나요? 이제 완전히 녹조가 강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일부 이제 막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보를 중심으로 보 상류, 바로 상류하고 바로 직하류 같은 데는 수속이 좀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녹조가 창고라는 가장 큰 요인은 강물의 정체 구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유량을 좀 흘려보냄으로써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로 위하고 바로 아래쪽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나 더 넓은 영역에서는 정체 수역이 발생을 하고 이런 데는 여전히 녹조가 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후적인 조처로 수문을 일부 열거나 저수지에서 물을 방류하거나 이런 것은 사후적 조처로 말하자면 눈에 띄는 녹조를 흘려보내는 이런 역할을 한 것일 뿐이고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보호 주변 이외 지역은 여전히 녹조가 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그 일부 지역만 이제 잠시 녹조가 완화되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효과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구미 그리고 뭐 칠곡 여러 곳에서 이제 여기 유역에 낙동강 유역에 사시는 그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많죠. 그리고 대부분 이게 낙동강이 이제 치수원인데 이 낙동강을 그 마시기에 괜찮은 건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민들과 이제 국민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그 경상도민들이 식수원이잖아요. 1,500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저도 뭐, 대구 시민입니다만은, 낙동강의 어떤 독조 사태를 맞으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느낌이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역대로 이제 낙동강에서 우리가 물을 마셨고, 그런 물에서 이제 남조류라는 독성 물질을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을 분비한다는 그 남조류가 물에서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 고도정수 처리를 해서 걸러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인간이 하는 작업으로서 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식수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더구나 이제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패널 사태 이후에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했고 뭐 이제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고도정수 처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조류가 걸러진다고 이렇게 믿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상류 지역 구미나 상주 쪽은 이제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시설 없었던 이유는 구미는 지수원이 구미 공단 그 상류에 있거든요. 그 상류는 낙동강의 수질 1급수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도정수 처리라는 게 필요가 없었던 지역들이죠. 근데 이제 4대강 사업 결과 이 상류에까지 그런 그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더 또 이 예산이 더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4대강 사업을 왜 했는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질이 더 악화됐고 또 추가 예산마저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기막힌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정수근 국장님도 대구에서 나고 자라셨나요? 그렇습니다. 연세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42입니다. 이전까지 낙동강에서 이 정도의 녹조 현상 혹시 목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전혀 없고요. 저도 이제 낙동강, 저는 이제 금호강 쪽에서 주로 생활을 했었는데, 어릴 때 이제 금호강에서, 제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맑았고요. 근데 이제 산업화 시를 거치면서, 완전 썩은 강으로 변했죠. 특히 이제 대구는 연석공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했는데, 제가 이제 문헌이나, 그러고 강에서 이제, 강 주변에 살던 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낙동강 전역에 이렇게 녹조가 창고란 유사 이래 없었다고 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본 적이 없다?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나 뭐 일부 이제 언론에 자르는 얘기는 낙동강 하구뚝이 막혔잖아요. 하구뚝에서 항상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 해마다 이제 녹조가 발생을 했다고 그러고 그런 건 이제 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정체 수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정구령보가 서 있는 자리에 지금 한 뭐 20m 규모의 보가 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돌보가 있었어요. 어차피 그게 치수원이기 때문에 치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돌로 볼을 쌓았죠. 그게 1m 내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허물고 또 콘크리트 볼을, 고무보죠. 고무볼을
한 1m 내외 정도의 볼을 만들었는데 이럴 때 이제 가수기 때는 정세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일부 생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적인 거죠. 근데 이게 낙동강 전역에 녹조로 뒤덮인 적은 유사일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예. 좀 심각한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녹조도 문제지만 뭐 생태계 이상 변화라든가 또 그 농가 피해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른 피해 상황들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피해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느 것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회자께서 뭐 농가 피해를 말씀하셨으니까 예. 농지 침수 피해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 거냐면 과거에는 그 낙동강 수위가 낮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평균 수심이 이제 1m 뭐 이렇게 내외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수심이 최소 수심이 6m, 깊은 데는 10m까지 올라가니까 이제는 그 낙동강 수위가 그 제방 밖에 있는 농지의 그 수위보다 높이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눈대중을 해보면 농지보다 물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수에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삼투압 현상으로 제방은 모래로 돼 있거든요. 뭐 제방 밑으로 모래가 유통하면서 제방 밖에 있는 농지의 지하수위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농지에 한 8m 밑에 지하수가 있었다면 예. 지금은 1m만 파더라도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곡보 옆에 덕산리 같은 경우는 40cm만 타도 물이 나온답니다. 예. 그런 곳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다 썩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홍수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 농경지가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군요. 예, 바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수위 그냥 보로 담수를 해놓으니까 과거에는 제방 밖의 농경지에서 자연 배수가 됐죠. 예. 강수위가 낮았으니까. 그런데 자연 배수가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배수문이 있거든요. 배수문이라는 것은 제방 밖에 있는 농경지에 비가 많이 올 때 양쪽으로 이제 물을 빨리 빼야지 침수 피해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수문을 항상 열어두고 자연 배수를 이렇게 물을 뺐는데 지금은 배수문을 열어둘 수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오니까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물이 역류를 해버리죠. 그래서 수문은 항상 닫아놔야 되고 이제는 배수 펌프를 새로 만들어서 펌프장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전기를 돌려서 오토로 물을 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빠진 겁니다. 예. 홍수가 아닌데도. 그렇죠. 이게 뭐 4대강 전역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피해만 해도 이 예산만 해도 엄청나리라 보고요. 예.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도로 말미암아서 지천의 강물이 과거에는 낙동강 수위 따라서 연동해서 이제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로 물을 감수하니까 연동해서 지천의 강물 수위도 올라갔습니다. 예, 이제 낙동강의 지천들. 예. 네, 올라가니까 항상 이제 낙동강처럼 만수위 상태로 이제 물이 차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비가 오게 되니까 낙동강 수문을 늦게 열게 되면 강물이 역류를 해서 지천에 있는 제방들이 터지면서 범람을 하게 돼요. 예. 이런 현상이 작년에 고령에서 회천이라는 강이 제방이 3군데나 터졌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성주의 이천이라는 강도 범람을 했고 그 밖에 수많은 지천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새로운 홍수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지천에서는 이거는 이제 보 위쪽에 있는 지천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홍수 피해가 생기고 보 아래쪽에 있는 지천에서는 역행 침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역행 침식 현상이요? 네, 이거는 뭐냐면 낙동강에 준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지천과 낙동강 바닥 차이가 똑같았는데 지금은 낙동강이 5m 이상 파버리니까 그 차이가 발생하죠. 예. 발생하면서 이제 지천의 강물이 본류로 쏠려 흐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래를 다 쓸고 내려와 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천에 있는 제방에 있는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면서 제방이 약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방이 터지고, 그 다음에 지천에 있는 교량에 있는 그 다리발을 지지해주는 모래층이 다 빠져버리니까 교량이 부실해서 교량이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예. 이번에 그 남한강의 전북교란 그 다리 그 기둥이 하나 유실된 것도 바로 그런 원리고, 지금 남한강에도 그렇고 몇 개 교량이 무너졌거든요. 예. 여기 낙동강에도 그렇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구제 국무회의에서 윤석규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보가 녹조 확산의 한 요인일 수 있다. 이런 요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정부의 입장 변화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좀 뒤늦은 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입장 변화라기보다는 그 환경부도 이미 알고 있어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4대강 사업을 너무나 밀어붙이는 이 국토부하고 4대강 정부 탓에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못 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장관께서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하시고 하는데 일선 이제 환경청이나 환경부 공무원들까지는 그게 안 미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그 환경청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여전히 이제 4대강 사업과의 관련성은 묻고 부인을 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발성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아무튼 뒤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그 보호하고 조례의 관련성을 이제 인정하셨고, 예.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환경부 역할이란 게 우리 그 강 생태계를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환경부인데, 지금은 그 목소리를 빨리 좀 키우고 그래서 낙동강을 복원시키는 이런 작업에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4대강 사업 대구 경북 지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제 이명박 정부의 역점 국책 사업이었는데요. 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도 있었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지역 정서가 어떤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 4대강 사업 중간 4대강 사업 기간이나 또 4대강 사업을 막 시작할 그 직전만 하더라도 솔직히 이제 대구 경북권의 많은 그 시민들이 기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장밋빛 홍보를 많이 하니까 좀 경기도 살아날 것 같고요. 네, 그런 식으로요. 국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기에는 그렇다 보고요. 근데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환경단체들이 또 많이 폭로도 하기도 했지만은 환경 파괴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는 이제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4개의 강은 모조리 이렇게 파헤칠 필요가 있느냐. 예. 이거는 너무 과한 속도전이다. 이거는 인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의,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영산강이 좀 수질이 안 좋았으니까 영산강을 먼저 해보고 순차적으로 하는 게 옳다. 이 정도까지는, 시민들께서 동의를 하셨던 것 같고. 예.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이제, 4대강 사업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녹조라떼 현상 같은 이런 기막히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지금은 모든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4대강 사업을 벌인 이명박 정부를 좀 성토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뭐 뒤늦게나마 좀 그런 분위기 같고요. 예. 그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뭐 대부분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쪽 계시는 분들 이런 주장에 동의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표현의 방식인데, 예. 저는 저희 환경단체는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지부조나 이런 막대한 혈세를 낭비를 한 사업이다. 예.
이런 정도는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뭐 쏘은 거 아니냐 이런 정도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이 비주얼한 돈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그 어떤 상실감 내지는 허탈감은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낙동강의 뭐 심각한 녹조 현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피해 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그 보로 인해서 녹조 현상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강을 준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강 생태계가 완전히 이제 괴멸 상태에 빠졌다는 말씀드렸고요. 이런 상태에서 보로 계속해서 유지해버린다면 제가 보기엔 강 생태계가 살아날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하루속히 보를 철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를 철거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지 관리비만 하더라도 정부만 하더라도 2천억 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러나 이것은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한 값이고요. 대한해체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5, 6천억 이상 든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를 철거하는 비용은 공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 2천억이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네. 이건 계산상으로도 그런 게 더 경제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꺼번에 다 보를 해체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생태계의 어떤 큰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물론 해야 되겠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보를 철거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네, 정 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대구 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생태국장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 대변인 김근식 명의의 논평. 28살의 젊은 여성을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권을 마구 유린했다. 국민들은 증거도 없이 가녀린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데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 가녀린 여직원이 했던 말.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님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저와 국정원을 왜 이렇게까지 선거에 개입시키려는지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가녀린 여직원 같아 보이는데 그 여직원이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일까? 진선미 민주당 의원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십 차례 비방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칭송한 오피스텔에 갇힌 가녀린 그녀. 그 국정원 직원은 지난 12월 11일 이후 이틀 동안 경찰과 선관위에 조사를 방해하면서 자신의 방문을 잠근 채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증거인멸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은 오늘도 여전히 국정원에 출근하고 있고 국민 세금으로 국가정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전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발언. 김모 여인은 그 여직원은 알고 봤더니요. 특공무술 유격훈련까지 받은 정예 특수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종주훈련까지 받았습니다.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7개월 동안 지옥훈련을 받은 특수요원입니다. 그 요원을 가녀린 여성으로 몰아가는 2차 공작이 오피스텔 안에서 안팎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어제 저희들이 밝혀낸 또 하나의 성과이고, 계속 김민기 의원이 몰아치자 이래도 감금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30주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네, 문희정 PD와 함께 네티즌들이 주목한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 또 물 얘기네요. 네. 예. 이게 4대강만요, 물난리가 난 게 아닙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지금 비만 오면은 물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청계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청계천 혹시 가보셨는지 물에 발 담궈 보셨나요? 발까지는 안 담가봤고요. 예. 지난 주말에 청계광장 갔었죠. 예. 실제로 그 옆을 지나가면은 썩는 냄새라든지 또 그 옆으로 농담 비슷하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고양이만한 쥐가 산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물에서 아이를 뛰어놀게 하면은 피부병 걸릴 텐데 이러고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말 그대로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전혀 무시한 인공 콘크리트 어항이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하는데도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비만 왔다 하면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면 청계천 주변에 살지 않을까 하는데 논현동으로 갔어요. 내곡동으로 가려다가 못 가고 논현동으로. 옆에 참 집을 한 채 지어주고 싶네요. 갑자기. 예. 자, 이런 물고기 떼죽음 매년 여름철이면 되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2005년에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이뤄진 복구공사가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합니다. 예.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하수 광고가요. 빗물과 하수, 그러니까 오폐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15분에 예를 들어서 3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게 되면은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습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하수관로 내에 오폐수가 빗물과 함께 청계천으로 흘러들어가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시간당 폭우가 30mm 이상씩 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청계천은 물난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해결책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매년 이걸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요, 뾰족한 개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물고기 떼죽음을 막기 위해서 비가 올 때 방류수를 늘려서 수질을 유지하는 방법을 쓰고는 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올 경우에는 거의 효과도 없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 침수를 막기 위해 방류수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걸 이제 분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청계천을 복원할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3,9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만큼의 다시 비용을 들여서 복구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청계재단의 돈이 얼마 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0여 억 원인 것 같은데. 택도 없는 돈이죠. 예. 그렇다면은 또 청계천 하류 두 곳에서 물을 가로막는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하수도 차집 광거를 하천 바닥 높이 이하로 낮춰가지고 청계천 전 구간의 유속을 좀 높여서 오폐수를 신속히 배출시키는 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지만 이건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해 78억 3천만 원만 3천만 원이 청계천 관리 비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비용은 계속해서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청계천 정말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해법은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물어야 본인의 개인 재산을 내놔서라도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문희정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울산이 40도를 기록하는 등 무척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국민들 위해서일까요? 정치권 소식 전하는 보수 매체들 전국 급냉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잠시라도 더위 있는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